어느 이게 날 어떻게 여기에 갑자기 있어? 침대 머리맡에 놓인 낡은 토끼 인형. 20년 전 내 손으로 직접 버린 딸의 이게 물건이 어떻게 여기에 왜 있어? 여기에 있는 걸까? 죽은 자가 보내온 소름 끼치는 선물과 시작된 완벽한 파멸. 이게 어떻게 당신의 여기에 곁에 있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확인해 보셨나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거대한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느 여름밤의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낡은 대합실 천장 여기저기서는 빗물이 새어 나와 바닥에 놓인 양은 양동이에 투박하고 불쾌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네요. 형광등 하나가 수명을 다해가는지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태롭게 깜빡거리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 7살 난 여자아이가 낡은 토끼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아이의 눈은 터미널 입구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고 그곳에는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한 여인이 초조한 기색으로 서둘러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여인의 표정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독한 결심을 한 듯 차갑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가죽, 가방의 손잡이를 하얘질 정도로 움켜쥐고는 몇 번이고 손목시계를 확인합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여인은 짙은 한숨을 내뱉으며 아이에게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여인은 아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아이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 넘깁니다. 그 손길엔 엄마 특유의 온기 대신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서려 있지만 아이는 엄마의 손이 닿는 것만으로도 안심한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웁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예쁜 집으로 가는 거야? 아이의 순진무구한 물음에 여인은 순간적으로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동자를 굴립니다. 하지만 이내 아이의 맑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증스러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지막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지수야, 엄마 화장실 금방 다녀올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 여기서 이 인형 꼭 안고 숫자 100까지만 천천히 세고 있어. 알았지? 다 세면 엄마가 바로 올 거야. 여인은 아이의 대답을 기다려줄 여유도 없다는 듯 서둘러 몸을 일으킵니다.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엄마가 예전에 사주었던 이제는 솜이 다 죽어버린 낡은 인형을 더욱 강하게 끌어안습니다. 여인의 구두 소리가 텅 빈 대합실 바닥을 날카롭게 때리며 멀어집니다. 터미널 정문 밖에는 시커먼 매연을 내뿜으며 엔진을 켜둔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빗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차 문을 열기 직전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치 저 낡은 의자에 남겨진 아이가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가로막는 오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서둘러 차 안으로 몸을 던집니다. 빗줄기를 뚫고 거칠게 멀어져가는 자동차의 빨간 미등이 아이의 커다란 눈동자에 잔상처럼 깊게 남습니다. 하나, 둘, 셋. 아이는 엄마와의 약속을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지키기 위해 비뚤비뚤한 목소리로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대합실의 차가운 공기가 아이의 얇은 옷틈을 파고들지만 숫자를 다 세면 돌아올 엄마를 생각하며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버팁니다. 어느덧 숫자는 100을 넘기고 200, 500을 지나 1000에 이르렀지만 엄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터미널의 막차 전광판이 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쯤 텅 빈 의자 위에는 오직 아이와 낡은 토끼 인형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습니다. 아이는 이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듯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며 엄마가 사라진 어두운 빗속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장면은 바뀌어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가 감도는
어느 동사무소의 민원실 안입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멈추지 않는 비가 내리고 있고 민원 창구 앞에는 며칠 전 터미널에 서 있던 그 여인이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앉아 있습니다. 여인은 이제 터미널에서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으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는데 맨 윗부분에는 사망신고서라는 네 글자가 서슬퍼렇게 박혀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젊은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이 이름이 안지수. 7살 맞나요? 사인이 실족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시신 확인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직원의 집요한 질문에도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한 연기를 시작합니다. 비가 너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아이가 산책을 나갔다가 발을 헛디뎠는지 경찰에서도 물살이 너무 세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고통스럽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 손으로라도 정리해 주려고 왔어요. 여인의 목소리엔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지긋지긋한 족쇄를 끊어냈다는 해방감이 미묘하게 서려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전산망에 아이의 정보를 삭제하는 동안 여인은 자신의 손목에 감긴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를 내려다봅니다. 이제 이 종이 한 장으로 자신의 구질구질했던 과거는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의 흔적,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던 자식이라는 존재, 그 모든 것을 사망이라는 차가운 낙인 아래 영원히 파묻어버린 것이죠. 동사무소를 나서는 여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고 경쾌합니다. 그녀는 입구에 세워진 쓰레기통 앞에 잠시 멈춰서더니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아이의 낡은 머리핀 하나를 미련 없이 던져넣습니다. 빗물에 젖어 녹슨 머리핀이 시커먼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여인의 붉은 입술 끝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집니다. 이제 그녀는 재벌가의 안주인으로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화려한 성의 주인이 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낯선 아동보호소의 구석진 침대 위 7살 아이는 엄마가 남기고 간 낡은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소리 죽여 흐느끼고 있습니다. 인형의 목 부분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떼어놓을 때 생긴 실밥 터진 자국이 흉측하게 남아있네요. 아이는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이제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기다리는 것은 이제 엄마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법적으로 죽여버린 엄마 자신을 살아있는 유령으로 만든 그 비정한 여인에 대한 서늘한 복수의 갈망이 아이의 작은 심장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서서히 어둡게 가라앉습니다. 공포와 서러움으로 가득 찼던 그 맑은 눈은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증오와 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엄마가 누릴 그 모든 행복과 부귀영화를 하나하나 찢어발기겠다는 맹세가 7살 아이의 가슴속에 독한 흉터로 새겨집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아이의 작은 흐느낌을 집어삼키지만 그 마음속에 심어진 복수의 씨앗은 빗물을 먹고 검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수년 뒤 여인이 견고하게 쌓아 올린 그 화려한 성벽 안으로 죽었다던 유령이 직접 발을 들이게 될 줄은 여인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휘두른 그 펜 끝에 사망 선고가 언젠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사실도 말이죠.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합니다. 그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오직 복수를 위해 살아난 귀신의 것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웅장하게 솟아오른 재벌 그룹의 본사 사옥입니다. 차가운 금속과 통유리로 뒤덮인 이 거대한 건물은 마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벽처럼 견고해 보이네요. 정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서면 발소리조차 흡수해버리는 최고급 대리석 바닥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위로 완벽한 수트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기계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20년 전 그 비오는 터미널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가난의 냄새는 단 1mg도 허용되지 않는 오직 부와 권력의 향기만이 감도는 선택받은 자들의 요새이죠. 그 요새의 가장 높은 곳, 그룹의 안주인이자 백화점 부회장으로 군림하고 있는 여인의 집무실 앞입니다. 묵직한 마호가니 문 너머로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그 문 앞에는 한 젊은 여성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습니다. 20년 전 터미널 의자에 버려졌던 그 흙투성이 아이의 흔적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 차갑게 빛나는 진주 귀걸이, 그리고 몸의 곡선을 따라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비서 정장. 그녀는 이제 에임이라는 이름의 완벽한 사냥꾼이 되어 자신의 먹잇감 앞에 서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손목을 가리고 있는 소매를 슬쩍 걷어봅니다. 그곳에는 20년 전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줬던 머리핀에 긁혔던 그리고 그날의 추위와 배고픔이 각인된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그 흉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웁니다. 죽었다고 기록된 유령이 자신을 죽인 엄마의 가장 신뢰받는 오른팔이 되기 위해 이 성 안으로 잠입하는 순간입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내뱉고는 감정을 완벽하게 지운 무표정한 얼굴로 집무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 앞에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중년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20년 전 딸을 버리고 사망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던 그 여자입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서 가난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렸고 그 자리에는 오만함과 여유로움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인은 서류를 검토하다 고개를 들어 새로운 수석 비서를 바라봅니다. 여인의 눈에 비친 여성은 그저 유능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도구일 뿐입니다. 설마 저 여자가 자신이 빗속에 던져버린 그 핏덩이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죠. 에임이 씨라고 했나? 스펙이 대단하더군. 우리 그룹 보안과 비자금 관리를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여. 여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칭찬은 우아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성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부회장님. 사모님의 명성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보좌하겠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하지만 그 이면에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서려 있습니다. 여인은 에이미의 완벽한 태도와 차분한 눈빛이 마음에 드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어 올립니다. 자신이 고용한 이 비서가 사실은 자신의 목을 칠 단두대를 조립하러 온 사형, 집행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여인은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나에겐 너처럼 똑똑하고 단단한 사람이 필요했어. 내 주변엔 온통 내 돈과 자리를 노리는 하이에나들 뿐이거든. 이제부터 내 모든 개인 일정과 비밀 금고 관리는 내가 전담하도록 해. 여인은 에이미를 향해 절대적인 신뢰의 눈빛을 보냅니다. 여성이 원하던 시나리오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그녀가 숨겨둔 가장 추악한 비밀들을 하나씩 수집할 수 있는 완벽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성은 여인의 책상 위를 훑어봅니다. 그곳에는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인자한 미소의 남편 그리고 여인이 재혼해서 얻은 금지옥엽 의붓딸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마치 단 한 번도 아이를 버린 적이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엄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 위선적인 미소를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증오를 억누릅니다. 그래, 그 미소를 내가 어떻게 찢어발겨주는지 지켜봐. 여인은 비서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을 잇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딸 진아의 약혼 파티가 있어. 그날 VIP 명단 확인이랑 행사장 보안, 내가 직접 챙겨. 실수 하나라도 용납 못해. 진아에겐 이 파티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하는 순간이니까. 여인은 의붓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둔 엄마의 표정을 짓습니다. 여성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습니다. 자신이 버려지던 날 엄마가 지었던 그 차가운 표정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네, 부회장님. 사모님과 따님에게 잊지 못할 최고의 파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담하죠. 여성의 대답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녀가 준비하는 것은 축복의 파티가 아니라 20년 전 유령이 된 아이가 보내는 피의 초대장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에이미의 대답에 흡족해하며 비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고마워, 에이미. 왠지 너랑은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여성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딸이었다면 좋았을 거라는 그 말. 20년 전 터미널에 자신을 던져두고 떠났던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농담입니다. 여성은 집무실을 나와 긴 복도를 걷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규칙적인 소리가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서서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전경을 바라봅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떨고 있던 7살의 지수는 이제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을 시작한 에이미뿐입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엄마의 가족 사진을 몰래 찍은 사진기를 만져봅니다. 이제 곧 저 화려한 성 안의 모든 불빛이 하나씩 꺼지게 될 것입니다. 여인이 가장 아끼는 딸이 망가지고 여인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며 결국엔 그녀의 이름 석자가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자의 대명사가 되는 그날. 여성은 그날을 상상하며 아주 작게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서늘하게 의졸입니다. 엄마, 죽었다던 딸이 돌아왔어. 이제 지옥에서 같이 놀자. 20년의 세월을 돌아온 사냥꾼의 그림자가 재벌가 건물의 화려한 조명 아래 길게 늘어지며 복수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음을 선언합니다. 눈부신 샹들리에가 은하수처럼 빛나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의 거실입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쇼핑백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고 공기 중에는 독한 향수 냄새와 비싼 샴페인 향이 뒤섞여 있네요. 소파 위에는 한 젊은 여자가 거만한 자세로 누워 손톱을 다듬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군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인이 재혼하며 얻은 금지옥엽 외동딸이자 이 집안의 가짜 공주로 군림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부름에 검은 수트 차림의 여성이 소리 없이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습니다. 20년 전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진짜 딸은 이제 가짜 딸의 시중을 드는 비서가 되어 그녀의 발치에 머리를 숙이고 있네요. 가짜 딸은 여성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신고 있던 구두를 발로 툭 차며 신경질적으로 내뱉습니다. 야, 이거 한정판이라 스크래치 나면 안 돼. 조심해서 닦아둬.
그리고 내일 파티 때 입을 드레스 수선 제대로 됐는지 다시 확인하고 여성은 아무런 대꾸 없이 바닥에 떨어진 구두를 집어듭니다. 가짜 딸의 오만방자한 태도에도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잔잔하지만 구두를 쥐고 있는 손가락 끝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가짜 딸은 그런 여성의 속마음은 꿈에도 모른 채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쇼핑 계획을 짜며 깔깔거리고 웃어댑니다.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사치와 평화가 사실은 눈앞에 있는 이 여성의 인생을 훔쳐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여성은 구두를 닦는 척하며 거실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뒤에 숨겨진 가짜 딸의 추악한 사생활을 포착하기 위해 그녀의 감각은 팽팽하게 날이 서 있습니다. 이미 가짜 딸의 방 안쪽 깊숙한 곳, 향수병 뒤에 숨겨진 향정신성, 의약품 봉투와 최근 비밀리에 만나는 질 나쁜 남자와의 통화 기록은 모두 여성의 손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딸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요정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요정은 이미 속부터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잠시 시선을 돌려 벽면을 가득 채운 여인과 가짜 딸의 대형 초상화를 바라봅니다. 서로를 꼭 껴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녀인 양 미소 짓고 있는 그 가식적인 풍경. 여성은 20년 전 비오는 터미널에서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던 자신의 작은 손을 떠올립니다. 그때 엄마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지만 지금은 저 가짜 딸의 손을 잡고 온갖 보석과 비단을 입혀주고 있네요.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지만 여성은 차가운 침묵으로 그 불길을 덮어버립니다. 비서님, 내 말 안 들려? 왜 멍하니 있어? 기분 나쁘게. 가짜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여성은 즉시 고개를 숙이며 가장 완벽한 비서의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드레스의 장식이 너무 아름다워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수선 상태는 제가 직접 3번이나 확인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감언이설에 가짜 딸은 금세 기분이 좋아진 듯 콧노래를 부르며 거울 앞으로 다가갑니다. 여성은 거울 속에 비친 가짜 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의졸입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도. 그 드레스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수위가 될 테니까. 여인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자신의 비서가 딸의 시중을 드는 모습이 마치 고귀한 왕실의 한 장면이라도 되는 양만족스러운 표정입니다. 여인은 다가와 딸의 볼에 입을 맞추며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진아 에이미 비서가 잘 챙겨주지? 이 친구가 워낙 유능해서 엄마가 특별히 너한테 붙여준 거야. 여인은 에이미를 향해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의 진짜 자식을 하녀처럼 부려먹으면서도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 착각하는 여인의 무지가 가련할 정도입니다. 여성은 여인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서류 한 뭉치를 건넵니다. 그 안에는 가짜 딸이 최근 클럽에서 사고를 친 내역을 은밀하게 처리했다는 조작된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인은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서의 손을 꽉 잡습니다. 에이미 정말 고마워. 진아가 아직 철이 없어서 사고를 좀 치는데 내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여성은 여인의 손을 잡으며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이 비밀들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폭탄이 되고 결국 여인의 심장 바로 옆에서 터지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딸과 함께 저녁 메뉴를 고르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여성은 가짜 딸이 벗어놓은 구두를 거칠게 쓰레기통 옆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가짜 딸이 방금 친구와 통화하며 언급했던 은밀한 마약 파티의 장소와 시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복수라는 이름의 차가운 보석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가짜 공주가 누리는 이 가짜 왕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펜트하우스의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내려다봅니다.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마치 바닥에 뿌려진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반짝입니다. 20년 전 자신을 버렸던 엄마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아 비웃음을 흘리는 가짜 딸. 그 둘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이제는 충분히 날카로워졌음을 여성은 느낍니다. 그녀는 손목의 흉터를 다시 한번 소매로 가리며 차가운 밤바람 속에 자신의 결의를 실어보냅니다. 사냥은 이제 막 궤도에 올랐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잃었을 때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얼마나 처절한지 여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이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가짜 공주를 통해 여인의 심장에 가장 깊은 칼자국을 남겨줄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정막이 흐르는 펜트하우스 안에서 진짜 딸의 그림자가 가짜 딸의 화려한 미소 위로 길게 드리워집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무대 장치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냥꾼의 심장 박동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집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여인의 개인 집무실 아닙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흐르지만 방 안은 오직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만이 감돌고 있네요. 여인은 초조한 듯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화면 속에 떠있는 주식 그래프와 복잡한 송금 내역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검은 수트 차림의 여성이 그림자처럼 서서 여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냥꾼은 이제 짐승이 스스로 덫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마지막 미끼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인의 안색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우아하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신경질이 배어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 몰래 관리하던 거액의 비자금이 세무조사의 위협에 처했다는 소식은 여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죠. 여인은 오직 자신이 신뢰하는 수석 비서인 여성만을 곁에 둔 채 은밀한 해결책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내미는 손이 사실은 낭떠러지로 떠미는 손길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성은 아주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여인의 귓가에 파멸의 달콤한 속삭임을 건넵니다. 부회장님, 지금 이 자금들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분산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이미 지나 아가씨의 카드 내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성의 말에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려 비서를 바라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짜 딸 진아의 앞길에 5점이 남는 것만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여인의 유일한 약점을 정확히 찌른 것입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에게 매달리듯 묻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우리 진아에게까지 불똥이 튄다고? 에이미, 내가 누굴 믿겠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방법 좀 찾아줘. 여성은 여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신뢰가 가득 담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미리 준비해둔 해외 펀드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일단 자금을 옮겨두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회장님 명의의 인감과 비밀번호 그리고 금고 열쇠가 모두 필요합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눈동자를 굴리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이성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전 재산과 권력의 원천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임에도
여인은 지금 눈앞의 여성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인은 금고 뒤편에 숨겨진 비밀 버튼을 누르고 육중한 강철 문을 엽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여인이 탐욕스럽게 모아온 금괴와 현금 다발, 그리고 추악한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20년 전 한 아이를 빗속에 버리고 얻은 대가라는 사실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인감 도장과 열쇠를 꺼내 여성에게 건넵니다. 여성의 손등에 여인의 차가운 손이 닿는 순간 여성은 온몸의 근육이 수축하는 전율을 느낍니다.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의 쾌감과 증오가 뒤섞인 소름 끼치는 감정입니다. 정말 믿어도 되겠지? 에이미, 너만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지? 여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버린 자식에게 자신의 목숨줄을 맡기며 배신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여성은 여인의 손을 꽉 맞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모님의 비밀은 저의 비밀이며 사모님의 몰락은 곧 저의 죽음입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몰락하는 그 순간을 위해 여성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쳐 죽은 듯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장부와 열쇠를 넘겨준 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눈을 감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비서에게 떠넘겼다는 안도감에 여인은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쉽니다. 여성은 여인을 위해 차를 우려내어 탁자 위에 올려두고는 서류들을 챙겨 방을 나섭니다. 무거운 문이 닫히는 순간 여성의 표정은 충직한 비서에서 냉혹한 처형인으로 180도 변합니다. 손에 쥔 금고 열쇠의 서늘한 촉감이 여성의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이제 여인의 성벽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여성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여성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경쾌하고 단호합니다.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조력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준비해. 내일 아침이 밝으면 박영숙의 모든 해외 계좌는 증발할 거야. 그리고 진아의 마약 파티 제보도 동시에 터뜨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해. 전화를 끄는 여성은 계단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20년 전 엄마가 자신을 버렸던 그 밤의 빗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돕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집무실 소파에서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이 건넨 열쇠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여인은 꿈속에서 다시 재벌가의 당당한 안주인이 되어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일 해가 뜨면 여인이 마주할 현실은 차가운 수갑과 사람들의 멸시뿐입니다. 여성은 다시 한번 손목의 흉터를 만지며 그날의 추위를 기억해냅니다. 복수는 차갑게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처럼 여성은 이제 그 요리를 식탁에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인은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돈도 자신이 아끼던 가짜 딸도 그녀를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자신이 죽었다고 믿었던 딸만이 그녀의 곁에서 그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며 비웃어주겠죠. 무너지는 신뢰의 파편들이 여인의 주변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가방 속에 든 인감 도장을 꽉 쥐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내일은 여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짜 왕국이 무너지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여성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목표를 달성한 사냥꾼의 만족감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깊은 밤의 정적이 흐르는 여인의 침실입니다. 최고급 실크 벽지와 은은한 향초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공기는 묘하게 서늘하고 무겁네요. 여인은 내일 있을 대규모 파티와 비자금 세탁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겨우 얕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화려한 보석함과 금빛으로 장식된 전화기가 놓여 있어 그녀의 권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요새 같은 방 안으로 누군가 소리 없이 침입했다는 사실을 여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여인의 침대 곁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여성의 발걸음은 카펫 위를 걷는 고양이처럼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그녀는 잠든 여인의 얼굴을 증오 섞인 눈으로 잠시 내려다봅니다. 평온하게 숨을 내쉬는 저 얼굴이 바로 20년 전 자신을 빗속에 버리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그 비정한 존재입니다. 여성은 품 안에서 하얀 천에 쌓인 무언가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 여인의 베개 바로 옆에 놓아둡니다. 그것은 20년 전 그 차가운 터미널 대합실에 남겨졌던 낡고 때 묻은 토끼 인형입니다. 세월이 흘러 솜은 다 죽어버리고 한쪽 귀는 실밥이 터져 흉측하게 늘어져 있는 그 인형 말이죠. 여인은 꿈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뒤척입니다. 여성은 그 모습을 차갑게 비웃으며 다시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흐르지만 이제 그 정막은 공포의 서막이 되어 여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여인은 목을 조르는 듯한 악몽에서 깨어나 비명을 지르며 일어납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살피던 여인의 눈에 베개 옆에 놓인 기괴한 형체가 들어옵니다. 낡아서 잿빛으로 변해버린 천 조각과 단추 구멍 같은 눈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인형입니다. 여인은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침대 밖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이 20년 전 가장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돌아온 증거였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인형을 집어 들려다 이내 소름이 돋아 손을 거둡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누가 이걸 여기 둔 거야? 여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쇳소리를 내며 방 안을 울립니다. 분명히 쓰레기통에 처박았거나 누군가 치웠어야 할 그 저주받은 물건이 자신의 침실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여인은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여인은 미친 듯이 종을 눌러 비서를 호출합니다. 잠시 후 가장 완벽하고 차분한 모습의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와 고개를 숙입니다. 여성은 당황한 기색 없이 바닥에 주저앉은 여인을 부축하며 묻습니다. 부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렇게 떨고 계세요? 여인은 비서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침대 위를 가리킵니다. 저 인형 말이야. 에이미, 내가 저걸 여기 뒀니? 누가 들어온 거야? 보안실은 뭐 하는 거야? 여인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지만 여성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인형을 집어듭니다. 여성은 인형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아주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부회장님, 이건 그냥 오래된 인형일 뿐입니다. 어젯밤 청소팀에서 실수로 흘리고 간 것이 아닐까요?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여성은 인형을 품에 안으며 여인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여인은 인형을 안고 있는 비서의 모습에서 20년 전 터미널에 홀로 서 있던 아이의 실루엣을 겹쳐봅니다. 환각이라도 본 듯 여인은 비명을 지르며 비서를 밀쳐내고 뒷걸음질 칩니다. 자신이 버린 딸이 살아 돌아와
자신의 목을 죄고 있다는 공포가 여인의 이성을 완전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바닥에 떨어진 인형을 다시 집어들며 나직하게 의졸입니다. 사모님, 혹시 이 인형에 대해 특별한 기억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마치 귀신이라도 보신 표정이시네요. 여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당장 치워버려. 내 눈앞에서 영원히 없애버리란 말이야. 여인은 머리를 감싸 쥐고 절규하지만 여성은 인형을 버리는 대신 자신의 가방 안에 소중히 집어넣습니다. 죽은 자의 선물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내일 있을 파티가 진짜 지옥이 될 것임을 여성은 확신합니다. 여인은 하루 종일 인형의 잔상에 시달리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비서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누군가 자신을 죽이러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우아한 재벌가 부회장이 아니라 죄책감에 찌든 범죄자의 얼굴입니다. 여인은 애써 술을 들이켜며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만 술잔 속에서도 그 낡은 토끼 인형의 단추 눈이 떠오릅니다. 이제 그녀의 화려한 성벽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공포에 의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성은 여인을 보자 하며 가장 다정한 척 독약을 처방하듯 말을 건넵니다. 사모님, 오늘 밤 파티는 부회장님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컨디션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인은 비서의 말을 듣고 희망을 얻으려 하지만 여성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사형 집행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수는 이제 마지막 폭발 버튼을 누르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합니다. 20년 전 유령이 된 아이가 보내는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전 세계 앞에서 펼쳐질 여인의 몰락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파티장의 조명이 화려하게 켜지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짙은 화장을 하고 더 많은 보석을 걸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는 그 낡은 토끼, 인형이 심어놓은 공포의 씨앗이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과거가 살아 움직이며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 여인은 오늘 밤 자신이 마실 샴페인이 피로 변할 것이라는 예감을 지우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행사장으로 향합니다. 서울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 전체가 황금빛 조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장에는 수만 개의 크리스탈이 박힌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며 바닥에 대리석을 비추고 있네요. 재계와 정계의 거물들이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모여 앉아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며 샴페인 잔을 부딪힙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여인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당당하게 무대 중앙에 서서 사람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의 공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오직 승리자의 오만함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인의 곁에는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는 가짜 딸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요정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편, 제어실의 어둠 속에는 검은 수트를 입은 여성이 차가운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손목에 새겨진 흉터를 어루만지며 오늘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단추를 누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20년 전 빗물 섞인 찬밥을 먹으며 버텼던 아이의 복수가 이제 이 화려한 연회장을 피눈물로 적실 시간입니다. 여성은 무대 위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여인을 보며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마음껏 웃어도 엄마. 그 미소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짓는 인간의 얼굴일 테니까. 여인은 마이크를 잡고 우아한 목소리로 내빈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결하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고 완벽한지를 자랑하며 위선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연설에 박수를 보내고 가짜 딸은 엄마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다정한 모녀의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때 여인이 준비한 가족사랑 영상이 상영될 시간이 되자 홀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 위로 여인의 행복한 일상 사진들이 흘러나오며 감동적인 음악이 깔립니다. 하지만 행복한 음악은 돌연 기괴한 잡음과 함께 멈추고 화면은 노이즈로 가득 차더니 지직거립니다. 당황한 여인이 제어실 쪽을 바라보지만 조명은 이미 그녀의 얼굴만을 사악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스크린에는 화려한 파티 사진 대신 20년 전 빛바랜 흑백 서류 한 장이 거대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여인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던 친딸의 사망 신고서였습니다. 장내에 모인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여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합니다. 화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충격적인 영상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터미널 대합실, 낡은 토끼 인형을 안고 엄마를 기다리며 숫자를 세는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여인이 검은 차에 올라타 아이를 버리고 떠나는 생생한 CCTV 복원 영상이 상영됩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비명과 경악으로 변하고 여인은 무대 위에서 비틀거리며 마이크를 떨어뜨립니다. 마이크가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굉음이 마치 여인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홀 안에 울려 퍼집니다. 저게 뭐야? 부회장님에게 죽은 딸이 있었다고? 버려진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여인의 귀청을 때리고 가짜 딸은 겁에 질려 여인의 손을 뿌리칩니다. 하지만 복수의 정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화면에는 여인이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비서에게 건넸던 인감도장과 장부들, 그리고 가짜 딸이 마약 파티에서 환각에 취해 비틀거리는 영상이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여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이 단 몇 분 만에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가루가 되어 흩어집니다. 여인은 스크린을 가리며 비명을 지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어실의 문이 열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온 여성은 여인에게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여성은 혼란에 빠진 사람들 사이를 뚫고 무대 위로 올라가 여인의 앞에 섭니다. 여인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비서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들 떱니다. 여성은 여인의 귓가에 입을 맞추듯 가까이 다가가 오직 여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숫자 100까지 세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왔어? 내가 말했지. 지옥에서 같이 놀자고. 여인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앞의 여성이 자신이 죽였다고 믿었던 친딸임을 깨닫고 실성한 듯 웃기 시작합니다. 호텔 정문에는 이미 사이렌 소리가 가득하고 경찰들이 무대 위로 들이닥칩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매달리며 도움을 요청하지만 남편은 더러운 오물을 본 듯 그녀를 차갑게 밀쳐냅니다. 가짜 딸 역시 자신의 마약 영상이 공개된 것에 발악하며 여인의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가장 사랑했던 가짜 자식에게 공격당하는 여인의 모습은 그 어떤 비극보다 처참하고 추악합니다. 여성은 그 난장판 속에서 홀로 고고하게 서서 여인이 무너지는 과정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봅니다. 여인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지수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비명일 뿐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버린 딸이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신이 되어 돌아왔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화려했던 드레스는 밟히고 찢겨 걸레짝이 되었고 여왕의 자리는 범죄자의 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면 무도회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흉측한 진실의 얼굴뿐입니다. 여성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아 바닥에 떨어진 낡은 토끼 인형을 주워듭니다. 그녀는 인형의 먼지를 털어내며 처음으로 아주 작고 슬픈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7살의 지수는 더 이상 빗속에서 떨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을 유령으로 만들었던 자를 똑같이 유령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호텔을 나서는 여성의 뒤로 무너진 왕국의 잔해들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립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여성은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밤하늘에 터지는 화려한 불꽃놀이는 이제 더 이상 여인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여왕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소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여성은 차에 올라타 백미러로 멀어지는 호텔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는 차갑지만 평온해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아도 되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여성은 눈을 감고 20년 만에 찾아온 깊고 고요한 평화를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온데간데 없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차가운 유치장 복도입니다. 천장에는 먼지가 잔뜩 쌓인 형광등만이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깜빡거리고 있네요. 순백의 드레스는 갈기갈기 찢기고 때가 타서 이제는 넝마주의의 옷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여왕처럼 군림하던 여인은 이제 쇠창살 안쪽에 딱딱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한때 보석으로 빛나던 그녀의 눈은 이제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떠돌며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자신을 우러러보던 사람들의 박수 소리 대신 이제는 철문이 닫히는 날카로운 금속음만이 그녀의 귓가를 때립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규칙적이고 묵직한 구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그 소리에 반응하듯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을 응시합니다. 철창 너머로 어둠을 등지고 선 한 여성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여전히 흐트러짐 없는 검은 수트 차림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여성입니다. 여인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철창을 붙잡고 절규하듯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랬니?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여인의 갈라진 목소리가 유치장 안을 공허하게 울리며 흩어집니다. 여성은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철창 틈으로 밀어넣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떠나던 날 밤 단칸방 식탁 위에 놓여있던 엄마의 유일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모서리는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안의 여인은 지금의 괴물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선한 미소를 짓고 있네요. 여성은 천천히 수트 소매를 걷어올려 자신의 손목을 여인에게 보여줍니다. 햇빛조차 들지 않는 유치장의 조명 아래 남은 붉은 흉터가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그날 밤을 후회해 본 적이 있나요? 숫자를 세며 기다리던 나를 떠올려 본 적은요? 여성의 목소리는 분노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 끼치도록 차갑습니다. 여인은 대답을 피하며 고개를 젓고는 다시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너를 살리기 위해 돈을 벌러 나간 것이었다고 거짓 눈물을 훔칩니다. 하지만 여성은 여인의 말을 가로막으며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집니다. 그것은 여인이 재벌가에 입성하기 위해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담긴 보고서입니다. 자식을 실종 신고도 아닌 사망 신고로 처리하며
법적으로 완전히 지워버린 잔인한 기록들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떠났다는 말은 모두 추악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자식이라는 짐을 쓰레기통에 던지듯 버렸던 것입니다. 여인은 서류 더미를 보며 입을 꾹 다물고는 더 이상 늘어놓을 변명조차 찾지 못합니다. 여성은 철창에 바짝 다가가 여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잇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증오가 여성의 눈동자 안에서 시커먼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인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려 하지만 여성의 말 한마디가 그녀를 다시 얼어붙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그 가짜 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얻은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여인의 눈이 커지며 발작하듯 여성의 옷자락을 잡으려 허공을 휘젓습니다. 여성은 비웃음을 흘리며 가짜 딸이 이미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인이 지키려 했던 그 견고한 성의 기둥부터 무너뜨린 것은 바로 그녀가 버린 진짜 딸이었습니다. 여인은 절규하며 철창을 뒤흔들고 벽에 머리를 짓지으며 괴성을 지릅니다. 내 딸, 내 진아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걘 아무 잘못 없잖아. 차라리 날 죽여.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사죄는커녕 끝까지 가짜 딸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성은 그 추악한 모습에서 비로소 마지막 남은 일말의 기대를 완전히 접습니다. 여성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얼음벽이 무너져 내리며 그 자리에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눈앞의 여인은 여성에게 더 이상 엄마도 증오의 대상도 아닌 그저 추악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여성은 몸을 돌려 복도를 향해 걷기 시작하며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뒤에서 여인이 울부짖으며 여성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소리는 이제 바람 소리보다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인지 아니면 도와달라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비명이 유치장을 가득 채웁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질수록 여인의 비명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변해 폐부를 찌릅니다. 여성은 경찰서 정문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여성의 뺨을 스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춥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가시를 드디어 뽑아낸 듯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쌉니다. 하지만 그 가시가 박혀있던 자리에는 선명한 상처 구멍이 남아 여전히 쓰라립니다. 여성은 차에 올라타 백미러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보며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자신을 올감했던 그 차가운 찬밥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이요. 어둠을 뚫고 달려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인은 유치장 구석에서 여성이 던져준 사진을 찢어발기며 발악하지만 그럴수록 절망은 깊어집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순백의 드레스는 이제 수의가 되어 그녀의 남은 생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진실의 가면이 벗겨진 얼굴은 너무나도 추악해서 그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성은 운전대를 꽉 쥐며 창밖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새벽을 향해 속도를 높입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냥꾼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고요해 보입니다. 그녀의 손목에 새겨진 흉터는 이제 아픔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유치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여인의 절규 소리도 점차 잦아들어 정적이 찾아옵니다. 진실을 마주한 자의 비참한 최후와 복수를 마친 자의 고독한 해방감이 교차하는 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이름을 찾은 한 여성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드는 어느 으슥한 달동네의 골목 끝입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은 이곳까지 닿지 못하고 깨진 가로등만이 위태롭게 깜빡거리며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네요. 수년의 시간이 흐른 듯 그토록 당당했던 여인은 이제 넝마가 된 외투를 걸친 채 초점을 잃은 눈으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뒤 그녀를 반겨주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고 재벌가 안주인으로서 누렸던 권세는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목숨보다 아꼈던 가짜 딸은 이미 행방불명되었고 여인은 이제 자신이 20년 전 딸을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가득한 그 단칸방 근처를 배회하며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군가 흘리고 간 음식 찌꺼기를 뒤지는 여인의 손은 갈라지고 터져서 더 이상 보석을 걸치던 그 고운 손이 아닙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규칙적이고 묵직한 구두 소리가 들려오며 고요한 골목 안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여인은 눈부신 구두의 광택에 눈이 멀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동정심 어린 돈 몇 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마른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동전 소리가 아니라 가슴속을 얼려버리는 익숙하고도 차가운 목소리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들고 그곳에는 완벽한 코트 차림의 여성이 서늘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자 자신이 지옥에 던졌던 친딸이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인은 여성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원망이 뒤섞인 눈물이 여인의 더러워진 얼굴 위로 흘러내립니다. 여성은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지 하나를 여인의 앞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 안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고 이가 나간 사발 하나입니다. 사발 안에는 차갑게 식어 덩어리진 찬밥 한 덩이가 덩그러니 담겨 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여인이 딸을 위해 차려놓고 떠났던 바로 그 비참한 마지막 밥상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성은 바닥에 앉은 여인을 내려다보며 분노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잇습니다. 기억나세요? 당신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잖아요. 이제 당신이 그 맛을 볼 차례예요. 여인은 찬밥을 내려다보며 꺽꺽대며 오열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이 밥 한 그릇에 담겨 돌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여성은 여인의 곁에 다가와 나직하게 속삭이며 20년 동안 쌓였던 마지막 말을 뱉어냅니다. 당신이 화려한 백화점에서 웃고 떠들 때 나는 매일 밤 이 찬밥 냄새를 맡으며 당신을 저주했어.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 달라고 빌었지. 그래야 내가 당신에게 이 밥을 돌려줄 수 있을 테니까. 여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쪽지 하나를 꺼내 여인의 앞에 던지는데 그것은 금방 올게라고 적혔던 빛바랜 쪽지입니다. 여인은 그 종이를 움켜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지만 여성은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등을 돌립니다. 여성은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그것은 여인의 심장에 박히는 마지막 비수입니다. 부디 오래오래 살아서 그 밥이 얼마나 차갑고 비참한지 매일매일 느껴봐요. 그게 내가 주는 마지막 잡이니까.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골목에는 다시 정적과 여인의 흐느낌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인은 어두운 골목 바닥에 엎드려
딸이 남기고 간 찬밥을 손으로 한 웅큼 집어 입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여인은 억지로 밥을 씹어 삼키며 가시를 삼키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저 멀리 큰 길가에서는 화려한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지만 여인은 이제 영원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자식을 버린 대가로 얻었던 그 모든 화려함은 결국 그녀를 가장 깊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성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고 백미러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서 예전에 상처받은 아이를 완전히 떠나보냅니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의 인생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는 사라졌지만 눈가에는 아주 희미한 물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차가운 밥상을 마주해야 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에 보내는 마지막 애도입니다. 여성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와 화려한 대로변으로 합류하며 수많은 자동차의 불빛 사이로 섞여 들어갑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찬밥의 악몽은 찾아오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태양이 그녀의 앞날을 비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밥을 씹어 삼키는 여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이 비극적인 연극의 막이 내렸음을 알립니다. 인과응보의 칼날은 정확했고 복수를 마친 자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고요해 보입니다. 지옥에서의 만찬은 끝났고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남은 삶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입니다.